시아는 2023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 도민일보사, 경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오늘 포럼은 친환경,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경남 자동차 산업의 전환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략 포럼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자율주행이라는 거센 물결이 자동차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남이 미래차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데 이번 포럼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는 포럼에서 나온 많은 고견들을 소중히 듣고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을 가진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경남 지역 산업진흥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경남 테크노파크와 손잡고 뜻깊은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포럼을 경남에서 열게 된 무척 기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우리 경남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김신호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정책 제안으로 경상남도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정책과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신호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경남 미래차 산업 육성 정책 및 추진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자동차 산업 현황입니다. 산업 규모는 기업체 수가 2,622개사, 매출액 17조 5천억 원, 종사자 수는 4만 명,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액으로는 5조 4천억 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업체 수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2위이고 출하액, 고용, 부가가치는 전국 4위 수준인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품목 생산과 도급 단계가 낮은 중소기업이 지금 많고 완성차 회사나 상위 부품사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분류를 보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업종인 엔진, 배기, 연료계, 동력 전달 계통이 35.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기 동력차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 추세입니다. 2020년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완성차 모두가 전기 동력차로 전환될 경우에 엔진, 배기, 연료 계통은 100%, 동력 전달은 37%, 전기 계통은 70%의 부품이 사라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30년에 전기차 생산 비중을 한 3분의 1, 33%로 가정하게 되면 전국에서 900개사, 그리고 경남에서만 240개사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9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본 방향은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통한 모빌리티 신산업을 확정하는 것이고 2030년에 전기 동정차 생산량을 330만 대, 세계 점유율 12%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민간 자본 95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전문 인력은 3만 명을 양성해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남의 미래차 육성 방향과 추진 전략입니다. 이 발표를 앞서서 올해 8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서 4개월간 저희가 경남 자동차 산업 현황 결과를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부품 기업들이 하위 단계 가치 사슬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 조달, 인력 수급 등 시급한 현안 문제로 미래차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래차 진출에 앞서서 기술 정보 부족과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74%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래차 대응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54%는
미래차 전환 필요성은 있지만 전환 방법을 모른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세우고 있는 추진 전략은 먼저 내연 기관차 업종 비중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롭게 확대되는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미래차 R&D 기반 확충,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전환 촉진, 세 번째로는 생산 기반 고도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남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미래차 부품 공급망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차 R&D 기반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2019년부터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하는 등 미래차 R&D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업종 분포와 연계해서 핵심 R&D 집중을 위해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의 미래차 연구 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원 권역에는 전기 소소차 구동 및 핵심 시스템 분야, 그리고 차세대 셰시 시스템 분야를 선정해서 거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사업에 전기차 구동 시스템, 셰시 시스템 개발 장비를 구축하였고 향후 시설 장비를 보완하여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에 수소 모빌리티 부품 개발을 위해서 6개 센터를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3월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해 권역은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업 고도화 거점으로 실차와 부품을 대상으로 한 가상 환경 기반 성능 검증 실증 센터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활용 가상 환경 시험 센터,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열 관리 시스템 종합 지원 센터,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실증 센터도 2025년에 구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산 권역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적용한 이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속 사업도 지금 현재 기획 중으로 중앙부처와 이제 협의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전환 촉진 내용입니다. 기업별 역량 그리고 단계별 맞춤형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업종 전환과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3개의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구분해서 기업의 기술 역량과 특성에 맞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반 고도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 및 일정입니다. 부품 기업의 미래차 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가 함께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례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산업을 이끌고 계신 오경진 대표이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오경진 대표이사님께서 태림 산업 주식회사의 미래자동차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한번 저희는 회사가 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가 성장은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는 꽤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가 저희보다 크신 분들은 딱히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그냥 귀엽게 저 회사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시고요. 저희는 창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시작하셨고요. 처음에 한 2-3명 이렇게 지금 막 IT가 뜨듯이 예전에 창원 산단이 막 이렇게 성장할 무렵에 그때 시작하셔가지고 천천히 그래도 열심히 좀씩 회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공장, 중국 공장 합해서 한 17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매출은 한 50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합치면.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을 했었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런 자동차 부품의 생산에서 어떻게 저희는 미래를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가 유명해졌던 건 오히려 하는 일보다 그 K스마트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여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나 사례들을 배우러 저희 회사들을 많이 오고 계시고요. 지금 경남 TP에서도 와 계시지만 여기 여러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요새는 해외에서 이제 그 저희 회사의 디지털 전환 혹은 창원 산단의 디지털 전환 이런 거를 보러 벤치마크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900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네. 그래서 꽤 그냥 작지만 사람들의 소통이 많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는 86년 정도에 회사를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자전거, 예전에 우리 창원에 코렉스 있었던 거 아시죠? 코렉스에 들어가는 부품들 개발해서 그 뒤에는 오토바이에 저희 제품을 넣었다가 이제 자동차에 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재나 좀 더 소재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설명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장치, 특히나 태림 산업이 하고 있는 제품들은 아마 2030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35년 정도 되면 아예 시장에서 이제 감소를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오래된 트럭들 파워핸들 아니었잖아요. 그때 움직이면 양손으로 해야 되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이렇게 쉽게 주차를 하게 된 차량들 이게 그 HPS라고 하는 유압식 그 조향장치가 나오면서였거든요. 사실은 태림 산업이 유압식 조향장치의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로 전 세계 점유율의 10%까지 만들면서 그때 창원에서 엄청 잘 나갔어요. 그때 돈 벌어가지고 저도 유학도 갔다 왔고요. 그때 돈 번 거 가지고 아직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저 EPS라고 하는, 현대차에서는 MDPS라고 하는 전기식 조향장치가 나왔었고요. 거기에도 저희가 발 맞추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최근에 이제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라는 게 나오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에서 바퀴까지 그 기구학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와, 그 진짜 저거 나오는 거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서는 저희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가 없어졌어요. 모든 이제 연구 인력들이 저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를 개발하는 팀으로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림은 아마 지금은 저희가 돈을 벌고 있지만 아마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지금 이대로라면 딱 이렇게 망하기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태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아마 일부는 앞에 연사님이나 뒤에 연사님께서 다루실 것 같고요. 저희 회사 내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아까 1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트 팩토리 구경하시러 오셨다가 가장 질문이 많고 가장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약 요 한 장의 자료입니다. 저도 스티어링이나 태림 산업이 만드는 조향장치 부품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없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 사이클을 몇 번 겪으면서 이 제품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회사의 미션에는 조향장치 부품의 1등 회사가 되자, 전 세계의 1등 회사가 되자, 이런 프로덕트 위주의 영업 전략 혹은 사업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죠. 특히나 저희 같은 2차 벤더는 고객사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체인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저 위에 제일 위에 프로덕트 위주의 사업 전략에서 프로세스나 역량을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 밑에는 저희가 살아남고자 하는 3가지의 이 사업 분야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쭉쭉쭉 적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저희 회사 내부 직원들한테 우리의 목적은 생존이고 우리의 목적은 앞으로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게 가전이 됐던 방산이 됐던 어떤 부품들이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아니면 제 스스로 모자란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항상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생산성 얼마나 올라갔어요. 불량률 얼마나 감소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디지털 전환 혹은 디지털 자원을 이해하고 있는 능력 자체가 저희한테는 체력이고요.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고객사에서 갑자기 물어봤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 역량 뒤에는 바로 조직이 따라 나옵니다. 제가 이름은 다 지웠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사업 분야가 저렇게 자동차 부품, 신소재, 기술 벤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연구소도 딱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소 1번은 자동차 부품만, 기술연구소 2번은 소재 부품을, 기술연구소 3번은 인큐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를 이제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저 나름대로는 6대 3대 1의 법칙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6은 자동차 부품에 쓴다.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나머지 3은 소재라든지 단기간에 누군가 따라올 수 없는 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나머지 1은 내 돈은 쓰지 않겠다. 그렇지만 연구개발 과제라든지 조인트 벤처 같은 합작의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펼쳐보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에서 연구소 직원이 지금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있는데 그 직원의 수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월화수는 태림산업 자동차 일, 목요일은 소재 부품 쪽 일, 금요일은 다른 일들, 조인트 벤처나 저희가 미래 사업들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부터는 각각의 저희 전략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재 부품은 저희가 자동차 부품들 어플리케이션은 특히나 나중에 되면 딱 망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 공장에서는 진작에 저런 파이프 같은 소재들, 저희는 어쨌든 저런 소재를 쓰는 유저의 입장에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런 시장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재 영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희는 저런 부분 파이프의 원소재들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금형이나 장비들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장률이 2017년에 첫 투자를 한 게 2024년에는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성장할 만큼 회사가 자라나고 있고요. 지금 왼쪽 밑에 보이는 저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테빌라이저 반인데 저런 게 이제 예전에는 환봉 소재를 쓰던 거를 저희가 중국에서 개발한 파이프 소재를 써가지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중국에 들어가는 스테빌라이저 바의 소재들은 거의 대부분 태림산업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이 탄소 산업원하고 저희가 자동차 밑에 들어가는 이런 복합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사실은 개발 많이 하잖아요. 판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개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통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R&D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았을 때 기존의 사업에서 저희가 뭐 금형비를 벌려고 혹은 다른 아이디어를 기존 사업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저런 사업을 구상했기보다는 소부장 소기업에서 나온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안 해본 것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R&D를 해서 저희 연구 인력들도 뽑고 그렇게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사업이 5년 정도 걸리는 이런 사업들에서 연구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거 하다가 우리 장비가 남고 소재가 남으니까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복합 소재로 된 구조물들을 어디서 팔아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요거를 일본에서 오키나와에 들어가는 데크 같은데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재 부분에 그래도 6대 3대 1에서 조금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글로벌 협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글로벌 아니면 현지에 대한 협업인데 태림산업은 사실은 현대자동차하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도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이 뭔가를 개발하거나 같이 연구를 하지 못하면
회사가 참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연구소 혹은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경남TP, 산업단지공단 이런 데 항상 뛰어다니면서 여러 사업들, 같이 할 만한 사업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거는 고객들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ZF라는 독일 회사하고는 그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뭐 할 거 없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라에서 받은 R&D 예산은 있으니까 우리가 금형비 이런 거 니네한테 청구 안 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 사업에 좀 끼워줘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요 ZF라는 독일 회사하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R&D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가 획득한 IP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회사 제품은 없어지는 거 보셨죠? 없어지는데 그 뒤에는 그럼 뭐냐? 그럼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라는 부품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ZF라는 독일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드밴스드 디벨로프먼트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미래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벤츠에 들어가는,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벤츠에 들어가는 저 차량하고 테슬라에 있는 사이버 트럭은 저희 제품들 이미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인근에 있는 인프라들, 이런 협업들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의 결과물일 뿐이고요. 7년의 감가상각이 걸리는 로봇을 5년짜리 사업에 투여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그래서 그 끝에서는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스마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는 그런 예들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10초씩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견적 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견적에는 뭐 재료관리비 4%, 뭐 일반 관리비 15%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외국 공장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CR도 안 먹힙니다. 웬 이래 15%인데 역가게에서 그렇게 받던데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저희가 돌려보는 과정에서 우리 체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가를 제한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가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비싸질 수도 있어요. 비싸지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몰라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은행에도 누를 끼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가 꽤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가용률을 올린다든지 인력을 좀 더 유연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디지털 기술들은 참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이나 교육할 때 설명드리는 거는 사람을 저런 현장에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옛날에는 저희 2차 방정식 정도 풀 수 있었거든요. 사람 사이클 타임하고 기계 캐파 같은 거 넣으면 안정된 생산 계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데이터들, 좋은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5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당 노무비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저희가 경영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디지털 기술들이 옛날에 할 수 없었던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라인 투자를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이 장비 기수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라인 밸런스를 올려서 저희가 투자할 때 몇십억 아꼈다,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술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는 직접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의 설계라는 게 생각보다 벤치마크를 해오거나 예전에 선배들이 혹은 다른 자동차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공차 하나를 빼기도 힘든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 공차를 빼달라 이러면 고객들은 항상 왜? 아니면 그거 증명해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공차를 하나 빼려면 왼쪽부터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놔가지고 분석을 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놓고 돌려보면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하나만 밝혀내도 치수나 아니면 공차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저희가 가능성들이 생기고 생각보다 저희가 밸류 체인 안에서 혹은 회사 안에서 자동차는 리던던트 혹은 중복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 저희 회사 이름은 지웠습니다만 저희가 고객사한테 받고 있는 평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 스코어라는 게 65% 되지 않으면 수주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 고객사 ZF 시스템에서는 아예 구매 담당자가 클릭이 안 된대요. 저거를 넣어놓지 않으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항목들이 정보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받쳐내야 되고요. 물론 이거 다 돈이 드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업체나 인도 업체, 저희 경쟁사 업체들에서 생각보다 이런 반응들이나 준비가 조금 늦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아리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가라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생각 드는 거는 뭐 청정도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좀 정보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 탑 매니지먼트에서도 이런 항목들에 가지고 먼저 평가를 하고 수주 활동을 보니까 옛날처럼 원가가 이 저희 수주 활동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 산단 혹은 경남 TP에서 여러 에너지 관련 사업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독일 쪽 혹은 북미 쪽 그 고객을 상대하는 데는 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로 저희 태림 산업은 요 그 산단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한 20%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정보 보안 인증도 획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정보 보안 인증 티삭스 있습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에서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저희는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 진짜 아마 제가 여기서 아는 사람 제일 많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만큼 발로 뛰어다니고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화하고 그리고 사업한 거를 저는 또 밖에서 이렇게 표출을 해서 포장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후속 사업으로 연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더 이야기하고 서로 더 협력해서 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1부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 원장님께서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자동차 부품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조연설을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원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전망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은 조금 많이 데이터들이 틀리다 말하는 분들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의 대응 전략은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예측하기도 불가할 정도로 변동성도 강하고 불확실성도 그렇고 복잡성, 모호성. 근데 이러한 판단은 1987년에 한번 미국에서 있었고 또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보면은 산업 쪽에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환경 변화에 대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거는 이 네 가지가 갑자기 이렇게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내다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하고 기업 간의 이해도 상충되는 그런 면도 나타나는데요. 일부 통상 마찰, 이건 미중 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의 대중 직접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부 우리 기업들은 빠져나오고 있는데 독일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 공장 역할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업 간의 기술 제휴도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96년부터의 우리 추세를 봤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금융위기 때 한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 둔하게 빠진 바가 있습니다. 2011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생산이 국내에서 많이 둔화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하나의 이슈가 과연 그럼 전기차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앞에 설명을 해놨듯이 세계 자동차 산업이 1800년대 말에 태동한 이후에 2000만 대 넘어서는 데는 약 5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4000만 대를 소요되는 데는 한 75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2010년 이후에 전기동력 수요가 15년 만에 2000만 대를 상회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앞으로 그냥 25년에 약 2천만 대가 되겠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도 있고 한번 쉬어갈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요는 뭐 올해 같은 경우 전체 자동차 수요가 약간 요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한 6% 증가 8,700만 대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그 전망을 보면은 8,900만 대까지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 9,700만 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약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내수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그렇게 아직은 크게 판매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수요 회복을 보면은 전체적인 양극화 문제 때문에 고급차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내수는 올해 작년과 같이 주춤하는 작년 수준에서 거의 머무르는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올라왔습니다. 18년, 19, 20년에 비슷하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결국 구매보조금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보조금을 정부가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전기차의 수요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 경상남도 부품업체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플랫폼 중첩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제일 하부 구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이 있지만 바로 위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또 얹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속해서 모든 플랫폼들이 상당히 중첩이 되다 보면은 복잡성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부품 시장도 계속 커지듯이 완성차 시장도 계속 커집니다. 25년이면 약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의 2배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내연기관 부품이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그림에도 나타났듯이 보시면은 뭐 셰시나 차체 부품 수요를 봐더라도 30년까지 금액으로서의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조가 뭐 경량화를 통해서나 이런 구조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품 시장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22년에 약 1조 달러가 넘어갔고 2030년에는 약 1조 6천억 달러로 지금보다 약 한 60% 정도는 커질 걸로 봅니다. 또 전기동력차에서도 뭐 내연기관 부품을 공동 사용하나 전체 부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년에 69%에서 30년에 한 55%로 그러니까 빠르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공용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신 이제는 그 부품 군별 성장을 보면은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전기차 부품 쪽에서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내연차 부품에서는 또 큰 폭으로 줄지만 공통 부품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부품 쪽에 있는 분들은 뭐 경량화나 이런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결국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차량용 센서 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분야 모두 우리는 거의 지금 초보 단계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력은 정확히 지금 평가를 해보면 약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센서 쪽에서는 만드는 업체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데 왜 나타나지를 않느냐. 이거는 분류상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리고 전략도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계 3위에 자동차 업체를 부상했지만 최근에는 약간 전기차 판매에서는 밀리고는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매우 크다고도 보겠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차에서는 계속해서 전기 동력화는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매년 그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외부 감사 기업들 쉽게 얘기하면 매출을 약 100억 이상 이런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432개 정도가 22년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쪽이 많이 떨어져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치가 저희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수준을 본다고 그러면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4%라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좀비 기업이다 이런 평가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의 지금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또 비교해 볼 적에는 국제 비교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부품업체들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그 지금 지표를 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상생 협의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중심으로 지난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이제는 1, 2, 3차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지금 의미로 해서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까지 이러한 작업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공급업체들, 협력업체들의 그 경쟁력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반기에도 이런 결과들은 저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계열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비계열사보다 약간 낮아진 건 뭐냐? 선진국에서 평가는 그렇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대형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영업률이 낮아진 겁니다. 이 점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대형업체들이 이 미래차 시장에서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면서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100개 부품사, 왜 저희들이 R&D 투자를 보느냐? 정부에서는 과기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재무제표를 다 분석을 합니다. 외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다 일일이 분석을 해보면은 작년에 최초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죠. 근데 전 세계 1년에 R&D 투자가 170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조 원이 넘어갔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서 독일이 약 60조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 30조 이상 하고 미국이 약 20조 이상 합니다. 중국도 우리보다 많은 이미 13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R&D 투자를 좀 분발해야 되겠고, 또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의 R&D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거의 점유율이 8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우리 전체 자동차 산업 R&D의 약 80%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계열 부품업체들의 R&D 투자 늘어는 나고 있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숫자는 조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외관 기업에서 추적을 해보면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대신 평균 R&D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부품업체 100억 이상의 R&D 투자를 하는 업체가 약 40개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 좀 불과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독일과는 비교할 때 많이 틀리고요. 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래차 부품 1차 협력사를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수소에서는 약 60개사가 1차 협력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 전기 쪽에서는 뭐 ICT 기업을 포함한다면 100개가 넘습니다. 삼성하고 LG 쪽에서의 또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계 산업만 놓고 볼 때 현재는 한 70개가 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한 50개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작게는 약 한 250개사, 많게는 한 500개사가 미래차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직접 투자는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물론 중국에서 일부는 철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부품업체들의 직접 투자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미국이 최근에 주춤주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우리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는 미래차 전환의 무대응이다, 이렇게 대답한 업체들이 약 60% 가깝습니다. 근데 미국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나 창업 기업들이 나오더라도 미래차, 특히 전기 동력차는 테슬라가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1등이었죠. 자, 자율차는 누가 1등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자율차는 또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이 1등입니다. 또 그리고 수소차나 이런 쪽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배터리 쪽도 자기네가 못하는 게 아니다, 안 한 것뿐이다. 화학산업이죠. 배터리 쪽을 보면. 그럼 미국의 화학산업과 우리의 화학산업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는 갖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ICT 쪽에서 배터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역량을 비축할 수가 있었고 축적할 수가 있었지만 미국은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거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또 배터리 쪽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부품의 수출입입니다. 저희들이 미국 통계, 국내 통계 분류가 없기 때문에 미국 통계를 분류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와서 보면은 수출 같은 경우는 늘다가 약간 지금 줄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수입이 갑자기 21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전장 부품 통계를 다시 바꿔서 보면 이렇답니다. 왜? 현대차가 21년, 22년부터 상당히 그 미래차 분야에서의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밑에 보시면 더 문제가 나는 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60%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뭐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반 진출한 업체들이 역수출하는 게 있고, 또 다국적 기업들, 중국에 진출한 모든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량이 있고, 또 중국 업체 일부가 또 수출하는 물량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전장 부품 쪽에서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한 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체 고용은 지금 자동차 산업에 약간 줄고는 있습니다. 자, 미국의 친환경차 인력 약 22년 기준 미국 공식 통계로 37만 명입니다. 우리가 아까 34만 명이죠. 우리 전체 자동차 산업 인력에 상회하는 그러한 인력 전환이 99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을 인력 전환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볼 적에 경남은 1차 협력사입니다. 한 102개에서 2개사로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00개사 정도가 포진해 있고, 뭐 수도권 이후에는 가장 많은 업체들, 또 신품에 있어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들이 우려되는 거는 지금 기업 부설연구소가 전부 수도권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의 고용협력사입니다. 약 350개의 고용협력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도권에 가장 많고, 뭐 경남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또 높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런 고용 문제를 완성차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가고 있는 협력사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외관 부품 아까 지역별로 볼 적에도 경남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차체와 뿌리 산업이 중심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 1,400개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경남에는 차체와 뿌리 산업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뭐 협업체도 저희들이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고 있지만 이건 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히 합니다. 하나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22년에 R&D 인력 고용보험 통계입니다. 이거는 그 연구자들만 접근이 가능한 통계인데요. 수도권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인천이 두 번째로 1,0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순수한 R&D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건 R&D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내야 됩니다. 그 통계 기준인데 그렇더라도 경남이 3위입니다. 701명 있습니다. 뭐 적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 200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701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인력들의 대부분이 기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람을 전환시키는 데는 근로자들도 이러한 미래차 분야에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연구자들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경남도의 산업 전환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차 부품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사람의 전환은 특히 이 701명부터 빠르게 진행돼야만 경상남도 자동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세션 1 각 두 분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친환경기술연구소 소장님께서 미래자동차 전환에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부품 산업 현황과 대응 방안,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과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검토와 함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구영모입니다. 저희 친환경기술연구소는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 그다음에 대체연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이퓨얼이 들어간 형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남의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또 있어가지고 관련된 법 내용, 그 다음에 수소가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진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차 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친환경차라고 해가지고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가 굉장히 많이 육성됐고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육성되고 수소차도 전 세계 1등하게 된 게 그 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면은 도움을 받는 거고요. 활용을 안 하면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 와 계신 경남도에서도 정말 많이 좀 챙겨주시고 관련된 테크노파크에서도 정말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는 전기 자동차부터 자율차 전체입니다. 전 차량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생태계 인력까지 다 다루고 있고요. 특히 부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영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국가 정책에서 지방자치하고 같이 움직이겠다라는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이 아마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정책이 경남에 있는 산업 부품 기업들, 우리 국내 부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담겨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준비해야 됩니다. 경남도에서도 준비해야 되고 자동차 관련 테크노파크 내에 계신 분들도 같이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환신차 중심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분명히 전환할 것 같습니다. 미래차 중심의 부품 기업들 중심으로요. 왜냐하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면은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 오늘 또 대주제인 디지털 혁신 촉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단지 지정이 있습니다. 특화 단지라는 부분인데 대학 연구소나 기업들 R&D 할 수 있는 단지를 지정을 해서 그 단지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업들을 전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단지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정이 되면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꽤 큰 경남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정받는 데에는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이 자료를 꺼낸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미래차 단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래차에 관련된 기술을 하면 그 단지에 현재 소속되는 게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그 다음에 첨단투자지구라고 해서 이 세 개를 현재는 미래차 단지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강하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로 단지 지정이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수소 모빌리티 얘기입니다. 수치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1등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으실 겁니다. 이제 수소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수소 열차가 시장이 2배 더 큽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드론이 수소 전기차 시장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자동차 시장이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치가 뭐 여러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2025년 정도 돼도 수소 열차가 좀 더 시장이 클 것 같고요. 2030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동차 시장이 커집니다. 2035년 정도 되면 이제 수소 열차 시장하고 상용차 시장이 조금 같아지는 자동차 시장에서 승용차 대비 상용차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차 시장이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수소차의 전망은 수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수소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9,400만 톤의 수소를 쓰고 있고요. IE에서 발표한 자료가 2050년에 4억 톤을 쓴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수소차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수소 생산량과 활용하는 산업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수소차가 있고 이 수소 성장에 의해서 수소차가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모빌리티 부분이 수소 사용량이 한 6,100만 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기 있는 6,100만 4억 톤을 갖다가 환산해 보면 1,000조 정도 됩니다. 수소 시장 할 때 천조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수소가 이제 미래 전망치에서 단가를 곱한 게 이제 1,000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지 경제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35년이고요. 후지 경제에서 바라보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소 모빌리티나 연료전지 합치면 한 1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예상이 되는데 2030년이 되면 5조 시장,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50조네요. 50조 시장. 그 다음에 2035년에 125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2025년에서 30년 가는 거는 성장은 하지만 크게 성장은 안 하는데 2035년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조 넘는 시장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파이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표적인 차들의 형태입니다. 뭐 2층 버스도 있고 다양한 차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넥소밖에 안 보이시니까요. 이제 곧 나올 차입니다. 출시를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 차들이고, 상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상용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조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십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기술이 엔진 대신 수소 연료전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다 접근하기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 두 가지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연료전지 중심의 자동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배터리 중심의 수소 전기차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연료전지가 용량이 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용량이 작은데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장에서는 왼쪽이 우세하지만 지금 현재는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내구가 한 16만, 많게는 지금 30만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100만은 넘어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80만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실제 해외 기업이 오른쪽 타입으로 80만 내구를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아마 상용차는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커지면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소 연료전지 하셨던 분들이 모빌리티로 좀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는 열차하고 수소들은 이 시장이 더 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운행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다음 이 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에서 쓰는 것들이 시스템이 해상 항공으로 가게 되면 빗금층 형태처럼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점선처럼 무언가를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항공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부품들이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제 자동차 수소 전기차를 개발했던 부품 기업들이 항공 관련 부품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튼튼하고 내진동 부품을 만들었는데 항공에 들어가려면 경량화 70%, 뭐 80%까지 경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지만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은 수소 전기차 관련 부품을 개발하신 분들은 이 왼쪽 라인에 있는 모든 영역으로 부품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크진 않지만요. 근데 중간에 있는 지게차 건설기계에 이제 또 부품을 개발하시게 되면 그 라인에 있는 모빌리티도 확장이 가능하고 오른쪽으로도 또는 왼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경남에 있는 기업이죠.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잠수정에서
연료전지 발전, 그 다음에 선박용 연료전지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료전지 시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일 끝에 있는 엔진하고 관련된 파워트레인 기업들이 전환이 필요한데, 수소 연료전지는 아마 부품을 뜯어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부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기계 관련 중심에서 배터리를 쳐다보게 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엔진을 개발하셨던 분, 제품을 납품하셨던 분들이 뜯어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접근할 수는 있고요. 시장은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보조금 정책으로 또는 정부 중심 또 전 세계적인 에너지 탄소 중립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는 보다는 내가 그 시장에 성장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술 개발 수준을 맞춰 두시면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품만 개발해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남에서 이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성한 건데, 앞에서 굉장히 많은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게차를 선정하셔도 됩니다. 경남에서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한번 수소 지게차를 만들어 보자. 그 안에 부품은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만들어서 넣자. 근데 그 지게차는 이 경남에 있는 국가산단에서 운행을 하자. 그게 10대든 20대든 그러면서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부품의 원리가 자동차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되는 조합이죠. 모빌리티에서 지게차 또는 뭐 자전거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부품도 제품이 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수소 모빌리티를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연구개발도 해보고 관련된 인력도 육성하고 또는 대학하고 연계하고 연구소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번 참여하면서 연구하면서 부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변진수 KG 모빌리티 창원공장 생기보전팀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KG 모빌리티 미래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발표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KG 모빌리티 생기보전팀장 부장 변진수입니다. 예, 오늘 순서입니다. 회사 소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전략 그리고 중장기 포트폴리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KG 모빌리티가 어떤 회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KG 모빌리티,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창원공장 현황입니다. 창원공장에 있는 중형 엔진을 생산하는 노란색 엔진 라인, 소형 엔진을 생산하는 빨간색 라인, 회색이 예전에 체어맨하고 무쏘를 생산하던 라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저 라인에 있는 유효 설비를 다 철거하고 배터리팩 생산 라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EPT라든지 EX까지 해서 추가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 BYD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공장에서는 지금 가솔린 디젤 1500, 1600cc 엔진 그리고 가솔린 디젤 2000, 2200cc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생산할 LFP 배터리입니다. 중국 BYD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기존에는 셀 모듈 팩 방식이었지만 저는 셀 투 팩 모듈이 없이 에너지 밀도를 공간 사용률을 확대해가지고 배터리 캐파를 LFP임에도 불구하고 73.4kW를 해주겠고, 토레스 EBX 기준으로 항속거리 433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전략은 여기서 세세히 대비적인 성격이 많아서 세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SDB,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EV 전용 플랫폼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SDB,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통합 OS를 개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합 OS란 게 전용으로 스마트폰 같이 이제 표준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이제 앱처럼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SDK까지 포함해서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고성능 통합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자동차용 전용 고속통신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OTA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 가지고 자동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고객에서 상태를 알려줘 가지고 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연구 개발 시작해 가지고 2017년에 최초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레벨 2 단계의 ADAS 기술은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자율주행차의 필수 요소인 고정밀 지도 기반 목적지 경로 주행 보조 레벨 2 플러스 수준 고도화 추진하고 있고, 이후에 OTA나 주요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까지 실행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에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2030년까지는 레벨 4 플러스, 즉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고등 자율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EV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셀2팩 컨셉을 적용해 가지고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셀2팩 방식이지만 향후에는 셀2 바디나 셀2 샤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차량 경량화나 실내 공간 효율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FP에만 머무르진 게 아니고 하이시 레이트, 6C 레이트, 6C NCM 셀을 적용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고성능 배터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업체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in-1하고 8-in-1 관련해가지고 EPT 플랫폼도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KG 모빌리티 모든 전기차에 적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전동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창원 근교나 경남에 있는 업체들의 많은 연락을 해봤지만 현재까지는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나 탑카바, 언더카바, MRA, BIC, BDO라든지 그런 개발하는 업체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룡화,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경남과 창원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가 앞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코란도 이모션이 2022년에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지금은 유럽 쪽에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토레스 기반, 토레스 ICB 기반으로 토레스 EBX가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토레스 기반으로 도시형 픽업이 내년에 500이라는 차종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KR10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EV 하이브리드 코란도 타입의 차종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F100 M10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의 대형 SUV, MPV 하이브리드 EV 차량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KG 모빌리티는 70년 동안 한국 자동차 산업하고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저희 KG 모빌리티는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을 만들고 그리고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션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 첫 번째 발표는요, 신석원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전무님께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란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이렇게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는 이 고객이 이렇게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는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을 해서 디지털 정보 기반의 어떤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운영까지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 환경에서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디지털 트윈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저렇게 디지털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다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스레드는 이 프로세스 기반의 어떤 디지털 정보 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는 이 뒷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업군에서 제품의 R&D에서부터 생산까지 가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도식적으로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왼쪽은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오른쪽으로 표현한 영역을 저희들은 이제 실제 세상, 현실 세계를 표현한 거고, 그 초록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가상의 세계, 버추얼 세계를 이렇게 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현실 세계와 이 버추얼 세계를 서로 융합을 해서 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운영까지 이 모두를 이 디지털 환경에서 미리 검증하고 검증된 최적의 사양을 이렇게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세상에서 실제로 생산이라든가 이 제품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나오는 운영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시 버추얼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서 이제 실제 세상을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R&D 단계, 개발 단계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을 제품의 디지털 트윈, 이 디지털 트윈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을 생산의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지털 트윈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생산 과정을 이제 미리 검증을 해보고 최적의 생산 과정을 실제 생산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스레드, 이 제품의 이 R&D 단계에서부터 생산 운영까지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그때 사용하는 솔루션을 정리한 것을 저희들은 디지털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스레드를 이용해서 이 제품의 개발이나 품질, 생산, 운영 등과 같은 이 기업 운영 전반의 어떤 이슈와 문제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토모티브 분야에서는 저희 지멘스에서 개발에 필요한 그 디지털 스레드를 총 6개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그 방안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6개의 디지털 스레드는 뭐 자율주행차 개발이라든가 하는 빠른 제품 개발과 같은 자동차 개발에 가장 중요한 6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디지털 스레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 동영상과 함께 간단히 설명드리는 그 장표가 되겠습니다. 이 R&D 단계에서는 이 제품의 디지털 트윈 이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이 제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이 디지털 환경에서 서로 융합하고 또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성능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조 해석이라든가 연류동 해석 등을 거쳐서 이제 제품을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제품은 다시 이제 생산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생산 과정에서는 생산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또 시뮬레이션해서 이 다양한 운영 환경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가상 시운전, 버추얼 커미셔닝을 통해서 어떤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이용해서 실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시뮬레이션은 항목 이 전체 라인 전체에 대한 어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전체 생산 효율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별 공정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런 인체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근골격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보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이런 업무들을 2단계에서 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런 시뮬레이션하고 검증을 통해서 이제 실제 제품의 생산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산과 운영을 이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생산 중에 생겨나는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시 이 버추얼 세상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다시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현실 세계를 다시 또 개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오토모티브의 그 디지털 스레드 6개는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 이 비클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 가속화된 이런 제품 개발, 그리고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리고 IoT 이런 총 6개의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이 하나의 판은 이 전체 R&D에서부터 생산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판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디지털 스레드가 이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제로 든 거는 이 가속화된 제품 개발에 대한 이 디지털 스레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적용한 그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그 자동차 OEM인 이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세대 차량 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제품 개발과 제품 정보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해서 이런 인테그레이티드 디지털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개발해서 실제 개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제품 출시 시간은 약 44% 단축할 수 있었고 품질도 약 30% 향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업체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엔지니어링에서 제조까지 전 영역의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투기 업체인 이 맥도날드 글라스도 마찬가지로 R&D에서부터 이 생산까지 전체에 걸쳐서 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가지고 품질적인 측면에서 1차 품질 활동성이 약 75%까지 개선이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도 단축하면서 가장 이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생산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립 시간을 80%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사에도 마찬가지, 미국의 조선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고, 그러면 일본의 부품사, 아마 경상남도에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엔지니어링 개발 체계를 지멘스와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MBD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MBD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지고 아키텍처 모델에서부터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출을 하고, 도출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저렇게 모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션 2의 두 번째 발표이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발제자 김현호 현대 트랜시스 상무님을 모시고 전동화 구동 시스템의 미래 방향과 기술이란 주제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현대 트랜시스 전동화 R&D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현호 상무입니다. 저는 전동화 구동 시스템에 대한 사실은 그 최일선에서 현재 현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전동화 구동 시스템에 대한 양산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튼 오늘 그런 뭐 따끈한 내용들, 그 현재 개발되는 내용들, 그리고 미래를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전동화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최고로 많은 정보를 얻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전기차 구동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요타 프리우스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97년도에 프리우스가 나왔고요. 이 프리우스 때문에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트리거로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미국의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프리우스를 타게 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2000 초반에 혼다가 시빅을 소프트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나오면서 일본을 포함한 북미 시장 그리고 국내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뒤이어서 현대기아차도 아반떼로 소프트 하이브리드를 출시했고요. 물론 지금은 이런 소프트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제는 다 단종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26년도에 이런 도요다의 부근가는 하이브리드를 하기 위해서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자동 변속기 기반으로 도요다 웨이가 아닌 현대 웨이를 걸음을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자동 변속기 기반으로 한 풀 하이브리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1년도에 YF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첫 양산을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다시 전기차로 방향을 틀어서 전기차도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오닉 5 이후로 지금 현재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다시 이제 하이브리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용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프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FMED.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용어입니다. 다 같은 용어인데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쓸 뿐이고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 부분을 FMED라고 표현했고요. 이 FMED는 엔진에 여기 보이는 엔진의 P1 쪽에 해당 포지션에 P1 포지션에 모터가 붙어가지고 그 엔진에 직결되어 있는 모터가 붙어서 제한된 그 EV로 발진은 안 되지만은 그 배터리 엔진을 시동 걸고 그리고 일부 그 동력을 어시스트하는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마일드 FMED 얘기는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FMED는 플라이휠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라고 하는 용어로 유럽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현대기아차는 그대로 적용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적용했던 내용이고요.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모든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 용어는 TMED,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대 전 차종에 TMED라는 이름으로 현재 양산 중에 있습니다. TMED의 핵심은 P2 포지션에 모터가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엔진의 사이에 엔진 클러치를 둬가지고 엔진을 연결하고 끊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2 모터로 EV 주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요다는 그 EVT 방식, 그래서 일렉트릭 베리어블 트랜스미션이라는 구조로 현재 시장에서 한 50% 정도의 시장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는 중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P1, P3, P1 위치에 모터가 있고 P3 위치에 모터가 있는 구조로 해서 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라고 해서 한번 충전해서 100km 정도 가는 그 EREV로 해서 PHEV를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PHEV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만이 적용되는 구조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개가 어렵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규제 이런 방향에 따라서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EREV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어떤 도요다 방식의 DHT, Dedicated Hybrid Transmission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P2 방식의 TMED로 현재 다원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는 도요다 방식이냐 아니면은 P2 방식이냐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준비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내년 말에 이제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이제 P1, P2 시스템입니다. P1, P2 시스템은 P0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 P0는 HSG라고 하는 게 엔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벨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벨트의 효율이 한 9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개념은 P0를 변속기 내에 P1 포지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는 P1, P2로 갈 때는 전륜 차량에 탑재가 안 됐는데 기존 변속기 부분을 축소하고 그리고 P1, P2 모터를 컴팩트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토션 댐프라는 것도 넣어서 현재 전륜차에는 앞으로는 지금 밑에 있는 P1, P2로 다 이제 갈 거다. 최초 이제 팰리세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P1, P2로 해서 나오게 되면은 P0 대비 P1으로 감으로써 벨트의 로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뭐 정확한 수치는 아직 뭐 공개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양산되고 있는 피저로 P2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그 자동 변속기에다가 P2 모터가 있고 엔진 쪽에 P0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P0를 P1으로 해서 변속기 내에 들어가고 토션 댐프, 엔진의 진동을 잡아주는 토션 댐프 이렇게 일단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P0, P2보다 훨씬 컴팩트하다. 그래서 이런 현재 시스템으로 해서 양산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현재 뭐 글로벌 폭스바겐 그다음에 뭐 스텔란티스 많은 회사들과도 현재 수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P1, P2로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시스템은 연비가 현재 것보다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가속이나 등판 성능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도 파워 어시스트를 P2만 하는 게 아니고 P1 플러스 P2로 그 우리가 필요할 때 가속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 성능이나 등판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운전성 측면에서도 P2 모터만 쓰는 게 아니고 P1, P2 모터를 두 개를 다 쓰기 때문에 그 운전성도 훨씬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전기차 구동 시스템은 앞에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은 인버터, 모터 그리고 변속기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 반에서 전기차 구동 시스템은 인버터, 모터 그리고 감속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제 전기차 구동 시스템이고요. 전기차 구동 시스템의 어떤 핵심 부품들은 모터, 인버터, 이제 감속기가 되면서 모터의 주요 어떤 핵심 기술들은 뭐가 될 거냐? 결국은 모터 냉각을 얼만큼 파워풀하게 해서 연속 주행을 얼만큼의 어떤 파워로 연속 주행을 해주게 할 수 있느냐가 모터에서는 가장 핵심 기술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헤어핀 모터라든가 그 다음에 S 와인딩 모터, 건성 기술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고 어쨌든 당사도 모터에는 모터를 순행이 아닌 오일로 직접 냉각해서 연속 전격을 순행 대비 25%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래에는 한 50% 정도 순행 대비 50%의 어떤 연속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제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요 핵심 기술은 미래에 어떻게 갈 거냐? 현재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뭐 크게 네 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화, 그리고 일체화, 고전압화, 그리고 고효율화. 첫 번째 일단 먼저 고속화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기차도 다단으로 갈 걸로 판단했고 다단으로 2단부터 출발해서 2단 감속기로 개발을 착수를 해봤는데요. 한 2년 정도 개발을 하고 나서 전기차에서 앞으로 다단은 가지 않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고성능 전기 차량에서 다단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고성능이 아닌 메인 전기차에서는 앞으로는 다단은 가지 않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집니다. 이제 그 이유는 고속화를 통해서 다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룬다 이거죠. 기존의 코나 전기차가 최대 회전수가 11,200rpm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포커스를 19,000으로 고속화로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터는 직접 다이렉트 오일 쿨링이 일단 돼야 되고 그리고 고속화 베어링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냉각이 윤활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요. 또한 고속화로 가면서 기어는 스크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어 스크핑 기술들이 잘 반영돼야 되고 또한 MBC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기존에는 11,200rpm이 고속화 최대 회전수일 때는 우리가 보통 차량에서 MBC 노이즈를 캐치할 수 있는 거는 한 110 kph까지 정도가 보통 유저들이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10 kph 정도면은 RPM으로 치면은 대략 한 6,000 rp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0에서부터 6,000 rpm까지만 기어나 모터 MV치를 잡으면은 이후는 그 뭐 다른 노이즈에 다 이제 묻히는 거죠. 로드 노이즈나. 그래서 6,000 정도까지만 MV치를 잘 잡으면 됐는데 고속화로 가면은 19,000rpm으로 가게 되면은 대략 110 kph에 해당되는 한 12,000rpm까지는 MV치 개발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화로 가면서 MV치 기술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MV치 기술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되고요. 또한 고속화로 가게 되면은 고속으로 갈 때 효율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가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끔 인버터에서 뭐 과변조, 6스텝 기술 그리고 고속화되기 때문에 모터에 직접 다이렉팅
쿨링 이런 기술들이 많이 중요하고요. 2021년도에 아이오닉부터 해서 일단 양산이 됐고요. 이렇게 11,200rpm에서 19,000rpm으로 가면서 제로비는 한 25% 정도 떨어졌고 중량도 한 25%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또 남은 숙제들은 25,000, 30,000rpm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남은 숙제죠. 고속화를 하면서 얻는 거는 결국은 모터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재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한테까지 조금 더 전기차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입니다.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 부분들을 얼만큼 일치화시킬 것이냐. 패키지 사이즈는 작아지고 또한 중량과 재료비도 절감돼서 결국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압화입니다. 현재 800볼트로 많은 완성차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충전 시스템들은 아직 부족하지만은 400에서 800으로 가면은 어떤 충전 시간이 절반으로 일단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이런 멀티 충전을 통해서 별도의 릴레이 하나, 캐피시터 하나 추가해서 이런 지금 400과 800을 다 충전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효율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모터 인버터 감속기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어떤 핵심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는 헤어핀 건선을 모터에서 쓰고 있고 또한 S 와인딩을 쓰면서도 어떻게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모터의 코어는 박판 0.27T, 0.32T, 0.27T, 0.2T까지도 0.2T라는 건 0.2mm입니다. 이런 박판 코어를 적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한 베어링 개수도 축소하고 또 SiC 또 파워 모듈을 써서 효율을 끌어올리고 인버터 쪽에 앞에서 말씀드린 또 6스텝을 써가지고 쓸 수 있는 전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모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려 냉각을 더 강하게 해서 순행 대비 한 50% 이상 되는 기술 이렇게 해서 현재는 벌써 모터는 3.2%, 인버터 2.7% 해서 6.6% 되는 기술로 해서 현재는 적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또 그 감속기에 있는 어떤 DAS, 디스커넥트 액추에이터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도구 타입을 이용해서 분리되는 어떤 DAS 그리고 또 디퍼렌셜과 일체화되는 어떤 그 DAS 기술로 해서 현재 SDAS는 아이오닉 보트에서 지금 다 적용되고 있고 또 DAS 일체형으로 해서 현재는 6에서 8.3% 주행거리지만은 10% 정도까지 전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로 현재 개발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아마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상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포럼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